아, 책에 30페이지 되어 있구나. 맞네요. 어? 책이 왜 다르지? 잠깐만. 쪽수가 살짝. 어머, 28쪽인데? 어, 28쪽. 30쪽 푼 사람 있어, 혹시?
아이고 어떡해. 미안해. 내가 잘못 말해요. 내가 갖고 있는 책하고 여러분 책이 좀 달라가지고 28쪽. 미안합니다. 아니 30쪽 푸는 친구는 30쪽 푸세요. 그냥 하던 거 멈추지 말고 하고. 어차피 숙제로도 해야 되니까. 풀이는 28쪽을 할게요. 왔어? 기원이? 거기 눌러줘. 음, 28쪽이야. 지금 30쪽을 풀고 나서 28쪽으로 넘어간 친구들도 있고 28쪽에서 30쪽 넘어간 친구들도 있고 해서 우선은 지문은 다 읽어봤을 것 같아서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숙제로 정리하십시오. 뒤에 또 해설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해설 보면서 확인하세요. 자, 내용 한번 볼게. 형법상의 범죄란 책임 능력을 갖춘 자의 행위로서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요소인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말한다 하면서 이제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고의범을 처벌을 한다. 그러니까 모르고 해도 범죄일 수 있죠. 그지? 모르고 해도 범죄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하물며 알면서 하면 당연히 범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고의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헌법 제14조에서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서 죄의 성립 요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행위, 이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라고 해서 과실범의 처벌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운전할 때 특히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운전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앞차랑 뒤차가 있잖아. 내가 뒤차야. 근데 내가 성격이 급해서 앞차 바로 뒤에 쫓아갔어. 그러다가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내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급정거 한 차가 잘못이잖아.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그 내 뒤에 차도 약간 과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앞차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내가 인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을 좀 있어야 되는 거야. 차간 간격. 근데 내가 너무 이렇게 급하게 붙어가지고 가다가 만약에 접촉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나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 거 이제 과실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 이 문단에서 중요한 거는 고의범이랑 과실범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지.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고의범 같은 경우는 알면서 행한다. 그치? 과실범은 뭐예요? 얘는 주의를 게을리한 거야. 주의를 게을리한 거다. 그러나 이제 사실을 인식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과실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문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상의 주의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자, 이렇게 형법이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 이 정상의 주의의 테마를 과실범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도 약간의 이제 과실범으로서 이제 책임을 줍니다. 자,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형법상으로 근데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 이런 것까지는 이제 법으로 제시는 안 하고 있어. 따라서 어떤 행위가 과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정상의 주의의 정도에 대한 좀 기준이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평균인들이 취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데 의료, 건설, 교통 이런 것들은요 좀 이 주의의 범주를 좀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기준을 삼았다라는 거야. 왜냐? 전문화된 업무 영역으로 보고요. 여기는 주의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영역으로 봐요. 그런데 의료, 건설, 교통 등은 항상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의무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지만 또 이거를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은 또 업무를 잘 못할 수도 있어. 너무 조심하면 의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 내가 잘못해서 얘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고 아예 안 해버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돼. 그래서 일정 원칙에 따라 주의 의무를 좀 제한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지. 어떤 정해진 그 기준은 있어야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통 영역에서는 신뢰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정상의 주의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상의 주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거는 형법으로는 이거를 제시하고 있진 않아. 왜냐하면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균인의 주의 정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그냥 주의하는 정도라는 개념이고 요거는 이제 형법으로는 따로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뭐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분야 의료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요런 분야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이제 여기서 위험 수반 업무라고 했어. 위험 수반 업무라고 했는데 자, 요런 경우에는 이거를 어느 정도를 좀 기준을 정해줘야지 너무 안 정해주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주의하느라고 또 일을 못해. 그래서 여기선 기준을 정해준다. 그거를 신뢰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여기 문단의 내용이었어. 그러면 그 다음 문단은 신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신뢰의 원칙은 위험이 내포된 상황에서 행위자가 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사람도 규칙을 준수할 것이다 라고 신뢰를 해. 그런 경우는 타인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법익의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행위자에게 과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말합니다. 도로교통 분야에서 이 원칙은 운전자로 하여금 타인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운행하거나 보행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한마디로 뭐냐면 빨간불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멈추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나는 상대방도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한다라는 거야. 이게 신뢰의 원칙이란 거야. 알겠지? 그랬을 때 이제 상대방의 그 신뢰를 깼어. 그럼 그 상대방에게 이제 책임을 묻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 신뢰 원칙에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 타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신뢰함에 정당한 사정이 있을 때 적용을 하는데 자, 신뢰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예견 가능성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러니까 뭐냐면 타인의 부적절한 행동이 예견 불가능할 경우에 행위자의 신뢰에 정당한 사정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저께도 큰 사고 났던데 뭐 종각에서 택시가 인도로 그냥 들이받았잖아. 근데 우리는 인도를 걸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여기 차가 당연히 안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걷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뢰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타인의 부적절한 행동이 만약에 예측이 가능하다면 행위자는 주의를 기울여서 대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의 의무 테마니 이제 범죄의 구성 요건적 행위. 그러니까 내가 과실범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뭐 신호등이 딱 불이 바뀌었어. 초록불이야.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혹시라도 늦게 이게 뭐야 신호등이 이제 파란불이 되더라도 이렇게 좀 지나가는 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어떻게 해요? 신호등이 파란불이 딱 돼도 하나, 둘, 셋 정도 기다렸다가 건너는 거지. 그게 뭐야? 주의의 의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태만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런 게 이제 신뢰의 원칙에 해당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신뢰의 원칙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신뢰의 원칙.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우선은 행위자가 규칙을 준수해요. 내가 규칙 준수를 한다. 빨간불에는 멈추고 파란불에는 건너. 그런 다음에 타인의, 다른 사람의 그 규칙 준수를 신뢰하는 거야. 나도 그러니까 상대방도 똑같이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는 건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그치? 만약에 타인이 규칙 준수를 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나는 죄가 없는 거야.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가 이렇게 규칙을 잘 준수를 했고 상대방도 규칙을 이게 준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거야. 그럴 때는 나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다. 이게 이제 우선 신뢰의 원칙이고요. 그치? 자, 타인의 행위에 대한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타인의 행위가 그런데 예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요거에 대한 예측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예측의 가능성에 의해서 결정. 기본적으로는 우선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뭐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그거에 대비해서 좀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 예측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예측이 불가능해. 자,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행위자 같은 경우는 행위자의 신뢰에 사정이 있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이제 예측이 가능했다 라고 했는데 나는 내가 잘못 없으니까 나는 죄 없지 않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행위자의 그러니까 행위자의 주의, 의무, 태만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실범으로 또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과실범. 이해됐죠? 그래서 상대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좀 어느 정도로 하고 나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내가 이제 나는 죄가 없는 게 되죠. 그런데 예상이 만약에 돼. 근데도 나는 내가 떳떳하지. 나는 파란 불 때 난 건넜을 뿐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판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판례라는 거는 이제 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이게 재판에서 적용이 될 때는 조금 다르게도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판례는 일반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주요 요소로 이제 간주를 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행위자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규칙을 위반을 했어요. 내가 빨간불인데 내가 살짝 건넜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위반을 했어. 그리고 상대가 또 그거에 대한 위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규칙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데 판례에서는 예견이 불가능한 상대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서 행위자가 규칙을 위반했다고 해도 그 규칙 위반이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신뢰의 원칙을 적용해서 행위자에게 과실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또 판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법으로는 내가 잘못을 했으면 무조건 나도 책임이거든요. 법적으로는. 근데 판례는 뭐냐면 인과관계 여부를 봐요. 그래서 내가 법을 어긴 행위가 사고를 일어나게끔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게 해석이 된다면 내가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례라는 것이 법보다는 좀 어때? 행위자의 편에 좀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행위와 결과 간 인과관계가 중시되는데 이게 중시가 되는데
만약에 예견이 불가능한 타인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고 했다면 이걸 사고로 보고, 또 규칙 위반이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했다면 행위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규칙의 위반이, 그러니까 행위자의 규칙 위반이 이게 결과와 인과관계 성립이 안 된다면 행위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야. 책임 묻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우리 문제 중에 4번 문제를 보면 이걸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거든요.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갑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우선 시속 70km로 달렸어요. 이건 뭐야? 갑이 우선은 이거는 규칙을 위반한 거야. 규칙을 위반했어. 자, 근데 반대 방향에서 도로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하고 충돌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 도로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은 어떤 차량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상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지?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야, 이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갑이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재판이 있었대요. 그래서 갑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뢰의 원칙에 의거해서 자기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정해진 도로를 정해진 방향으로 갔고 상대가 예측 불가능한 어떤 행동을 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는데 이제 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에서 정한 제한 속도를 너도 위반했잖아. 너도 잘못을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신뢰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적용이 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도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아까 판례에선 뭐라 그랬지? 인과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지? 내가 어떻게 이런 규칙을 위반한 행위가 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는 않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안 묻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갑의 무죄를 선고를 한 거예요. 판례에서는. 근데 이제 2심을 했어. 자, 검사가 상대 차량이 충돌하기 전에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운행을 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건 뭐야? 아,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예측 가능성을 주장을 한 거야. 그러면 너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너도 조심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너도 조심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책임 있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돌 지점이 급격하게 구분길이었다. 이건 뭐예요? 구분길이었기 때문에 안 보였어. 예측이 불가능했다 그 소리야. 불가능했다 이렇게 따졌어. 근데 검사가 너 야간인데 전조등 켜지 않았잖아. 그지? 규칙 위반을 추가로 지적을 했어. 만약에 전조등을 켰다면 얘가 보였을 거야. 근데 네가 규칙을 위반해서 안 켰기 때문에 안 보였어.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전조등을 켜지 않았다라는 거는 요것도 규칙 위반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얘기했던 60인데 70으로 달린 요거는 규칙을 위반은 했지만 사고랑 인과관계는 없다고 봐요. 근데 요거 전조등을 켜지 않은 거는 규칙을 위반했고 이것 때문에 안 보인 거야. 그러니까 사고랑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사고와 인과관계의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본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답이 5번인데 이게 5번인데 이거는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맥락을 잘 봐야 돼. 봐봐.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건 야간임에도 전조등을 켜지 않는 규칙의 위반 행위가 자 봐봐. 상대방의 중앙성 침범 행위에 대해서 인과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왜냐하면 내가 전조등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가 중앙성을 침범한 게 아니죠. 지금 뭐예요? 내가 전조등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의 중앙성 침범의 여부가 안 보인 거지. 상대가 이게 내가 전조등 켜고 안 켜고가 상대가 중앙성 침범하는 거랑 뭔 상관이겠어.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조금 안 맞는다. 맥락상. 그지?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생각보다 쉬웠는데 그 내용의 요거를 잘 확인을 하는 문제 요게 좀 중요했고 1번부터 한번 보면 적절한 거는 이제 답은 1번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거 특수 상황이 언제냐면 교통에 대한 얘기였고요. 2번 같은 건 이제 적절한 것은 답이 1번인데 판례는 이론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 비해서 과실범의 인정 범위를 더 좁게 봐요. 그러니까 과실범이 뭐예요?
나는 죄가 없지만 상대방이 뭔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 그렇지만 내가 조심을 안 했기 때문에 나도 책임이 있다거든요. 근데 그 책임의 범주를 판례에선 좀 더 좀 좁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규칙을 위반해도 이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요거에 대한 죄를 묻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과실범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어때요? 요것도 과실범이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에 비해서 판례가 조금 더 그 상대방에 좀 온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의 답은 2번인데요. 행위자가 규칙을 준수했어. 타인의 규칙 위반을 예상할 수 있었더라도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예상이 안 될 때 적용이 되는 거야. 예상할 수 있었으면 어떻게? 나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로 넘어가서 문학 한번 볼게요. 42페이지 맞나? 갈래복합 5일에 잠깐만요. 솔 아래 길을 내도 맞나요? 잠깐만요. 솔 아래 길을 내도 앞으로 가보세요. 잠깐만. 40쪽. 40쪽. 갈래복합 40쪽 가보도록 할게요. 표지가 조금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작품은 산중 작곡인데 지금 보면은 작가가 김득연이잖아. 그러니까 작가 이름이 나와 있으면 양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작품에서 이제 산이 나왔다는 거지. 산은 자연물이잖아. 백성에게 있어서 그냥 일반 백성에게 있어서 만약에 산이라는 공간이 나왔으면 요거는 삶의 공간이야. 삶의 터전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산에서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산다는 건 삶이 어렵다는 소리예요. 삶이 어려우니까 이제 세금을 못 내서 산에서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산에서 숨어서 사는 거죠. 그치? 그래서 가난한 삶을 표현을 할 때 산에서 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 그런데 만약에 사대부가 산을 노래를 했다. 그럼 100% 뭐예요? 자연 친화다. 자연 친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거 우선은 확인을 하고 내용을 좀 보면 그러니까 뭐 자연 친화예요. 내용 볼 것도 없어. 솔 아래 길을 내고 소나무 아래 길을 냈대. 모 뒤에 연못 뒤에 대를 쌓다. 대라는 거는 이제 누대 뭐 정자 이런 건축물을 쌓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 소나무 아래 이제 길이 쫙 나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연못이 앞에 딱 펼쳐져 있고 정자가 딱 있습니다. 풍월 연하는 좌우로 오는구나 했어. 풍월이라는 건 바람과 달이고 연하라는 건 안개와 노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해?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연물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분이 자연을 의미하니까 이런 게 다 대유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는 좌우로 온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 내가 둘러싸여 있네 이런 소리야. 연하라는 게 안개 노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연하고질이란 한자성어 기억나지? 연하고질.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고질병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지, 그치? 이 사이에 한가히 앉아서 늙는 줄을 모른다. 이런 표현이. 한가히. 한가로울 한자. 한자로 쓰면은 이제 문 사이에 달이 있다. 내지는 뭐 문 사이에 나무, 목자가 있어요. 이게 다 한가로울 한자거든요. 뭐예요? 그냥 한가롭게 앉아서 문을 착 쳐다봤는데 문 사이에 자연물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건 한가롭다는 소리예요. 알겠지? 그래서 늙는 줄을 모른다. 이런 소리야. 한마디로 자연 친화. 자연 친화.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이 너무 좋아요. 자, 집 뒤에 자차리를 뜯는다. 자차리 뭔지 몰라도 돼요. 왜냐면 이게 필요하면은 밑에 주석에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반드시 필요해. 그럼 주석이 나와. 근데 안 나온다는 건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고 우리가 문맥상 확인하면 뜯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자연에서. 나물이지 나물. 산나물 뜯고 삼나물 뜯고 문 앞에는 맑은 샘을 길었어. 뭐 하는 거야? 밥 짓네요. 그지? 기장밥을 있게 짓는다. 그러니까 기장밥이라는 건 잡곡밥이지? 옛날에는 쌀밥이 부의 상징이야. 지금은 오히려 부자인 사람들이 잡곡밥을 먹지만 아무튼 그래요. 쌀이 부족하니까 잡곡을 섞는 거죠. 산채갱 무로삼아 이런 것도 모르면 밑에 보면 되겠죠. 산나물로 만든 국이에요. 그러니까 소박한 상을 차렸네 이런 소리죠. 이런 거 안분지족이네. 안분지족. 안분지족 그죠? 자연 속의 삶이에요. 청빈한 삶이죠. 가난하지만 분수에 맞게 사는 삶이야. 근데 대강 스토리가 뻔해. 양반들이 자연 속에서 산다. 청빈하게 산다. 술은 뭘 마셔요? 술은 막걸리를 마셔. 막걸리를 마시지. 그지? 그리고 집은 어디서 살아? 집은 초가집에 살아. 대강 스토리가 비슷하죠. 그리고 밥이라는 거는 잡곡밥 먹어요. 쌀밥 안 먹어. 그리고 반찬도 뭐 먹어요? 산나물 먹어요. 고기 반찬을 안 먹어요. 그것도 알맞게 먹어요. 그지? 옷은 뭐 입어? 옷은 비가 와. 그러면 도롱이라는 건 이제 풀을 엮어서 만드는 우비죠. 그지? 일반적으로 양반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 비 오면? 가마 타고 다닌다고. 혼자 안 다닌다고. 근데 도롱이 입고 다닌다. 그지? 그리고 신발은 집신 신어. 비단신 안 신어요. 그지? 자, 이런 거 나오면 대강 나오는 거야. 아, 양반인데 자연 친하구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지? 조석의 풍미가 족함도 내 분수다. 이런 거 뭐야? 안분지족. 내 분수에 족하다라는 거지. 자, 밑에 보면 늙어서 해올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해올 일이라는 거 할 일이 없다. 산중에 돌아왔어. 내가 늙어서 할 일이 없어서 자연 속의 삶을 택했다는 거야. 송국, 원학이 다 나를 반기는구나 이렇게 표현했어. 이런 것도 다 자연물이야. 송국이란 건 뭐야? 소나무 국화야. 원학이란 건 뭐냐면 원숭이랑 학이래요. 원숭이 학이래요. 그러니까 다 자연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대유법이에요. 다 나를 반겨. 내가 너무 좋아. 아이야 술 가득 부어라. 낙이 망우하여라. 이거 몰라도 된다는 거지. 왜냐면 밑에 주석 안 나왔거든. 근데 대충 보면 어때? 즐거울 낙자잖아. 그지? 망우라는 거는 근심을 잇는다라는 소리야. 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즐겁고 그리고 근심을 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 낙이라는 한자가 나오면 자연친화에서 많이 나와요. 즐거울 낙자거든. 그래서 이거랑 또 비슷한 애가 뭐냐, 흥겹다 할 때 흥자, 얘도 많이 나와. 알겠지?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자연친화 가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볼게. 어려워할 게 없어. 자, 도원이 있다고 해도 옛날에 듣고 못 봤어. 무릉도원의 그 무릉도원을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에 들었는데 내가 직접 본 적은 없어. 홍하라는 거는 붉은 노을이래. 홍하가 만동에 가득했다. 여기가 거기구나. 여기가 무릉도원 같아. 홍하라는 표현을 통해서 붉은 노을이잖아요. 약간 색채 이미지가 좀 느껴지죠. 색채 이미지. 그죠? 이 몸이 또 어떠하뇨 무릉인가 하노라. 아, 내가 곧 무릉에서 사는 무릉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냥 아름다운 이곳에서 사는 내가 그야말로 무릉인이구나 이런 거지. 그지? 홍하라는 게 이제 붉은 노을이다 이런 뜻인데, 이제 무릉도원의 심볼이 뭐예요? 무릉도원의 심볼이 복숭아 꽃이거든요. 복숭아꽃. 그지? 그래서 복숭아꽃의 이미지랑도 좀 연결이 된다는 거죠. 복숭아꽃도 색깔이 핑크색이거든요. 붉은색에 가까워. 이제 홍하라는 이미지와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거지. 그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작품을 보면, 별이 실 외딴 마을에는 어이 쉰 엉건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보면은 이게 권섭의 영삼별곡이거든요. 그죠? 영삼별곡인데 이 작품은 가사 작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줄에 네 덩어리로 읽혀져요. 그래서 아마 문제로 나왔을 거야. 가작품하고 나작품의 표현상의 특징, 갈래의 공통점이면 사음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할 수 있겠고, 영삼이 어디냐면 영삼은 강원도의 영월이에요. 삼은 강원도 삼척을 얘기해. 뭔 얘기인지 알겠지? 강원도에서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기행가사야. 기행가사. 근데 기행가사를 모르더라도 내용의 맥락을 보고 우리가 아, 자연 속에서 되게 즐겁다, 되게 좋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갔으면 이걸 잘 이해를 한 거야. 자, 내용을 볼게. 별이 실 외딴 마을에는 했어. 이 별이 실이 무슨 뜻이냐면 요게 별나게 내지는 뭐 특이하게 요렇게 해석하면 돼요. 외딴 마을, 해는 어떻게 쉽게 넘느냐, 해가 넘어가네.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는 거야. 시간의 경과를 표현한다. 봉당의 자리보아 더 세고 가자꾸나 해서, 아, 가자꾸나 하는 거 보니까 얘가 뭔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의 경로가 나오죠. 봉당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방하고 방 사이에 한옥을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방하고 방이 있잖아요. 그럼 사이에 이제 나무판을 대죠. 여기가 마루죠, 마루. 그래서 방 밑에는 온돌이에요. 여기는 이제 밑에가 뭐예요? 흙바닥이에요. 근데 어떤 집들은 마루에 이 마루가 없어. 나무가 없어. 그냥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 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흙바닥이 봉당이에요. 흙바닥이야. 그러니까 봉당이란 건 집 안에 있는 흙바닥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 안에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위치가 집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갔어.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봉당에 내가 한마디로 지금으로 따지면 텐트 치고 자는 거야. 텐트 치고 자는 거야. 가자꾸나 이렇게 한 거야. 밤중에 살인문 밖에 긴 바람이 일어나. 지금 이 사람이 영삼이죠.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을 여행을 하고 있어요. 남의 집에 이제 하룻밤만 묵어 가겠습니다 하고 텐트 치고 자는데 밖에서 바람 소리가 엄청 세게, 그 강원도 당연히 바람 세게 불지. 그리고 새끼 곰의 소리도 들리고 큰 호랑이가 못 갈아 우는 소리도 막 들려, 밤에. 그렇지, 그치? 이 호랑의 뜻이 호랑이 호자잖아요. 이 랑은 일이 입자래. 일이 랑자예요, 일이. 호랑이랑 일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밖에 있는 맹수를 얘기하는 거야. 못 갈아서 우는 소리도 막 들려. 이것들이 막 산골에서 울려요. 기염도 흘난할사. 기염이라는 거 이제 산새. 산새가 험난하구나. 밤이 되니까 막 맹수들 우는 소리가 막 들리고 막 산새가 험난하다. 무섭네. 칼 빼서 곁에 놓고 이 밤을 겨우 세웠어. 무서워가지고, 그지? 암내에 빠진 옷을 쥐짜서 손에 쥐고. 그러니까 상황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뭔가 이제 냇물 같은 데 걷다가 빠졌나 봐요. 물이 옷이 젖었겠지. 젖어가지고 이거를 막 짰대는 거야. 물기를 짰다 이런 거지. 그리고 이제 옆에다 이제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면 이제 마르겠지, 밤에. 긴 별로 돌아 달려가 별불에 쬐어 입었다라는 거. 별로라는 게 이게 길로자잖아. 길.
길로 이제 돌아서 달려가서 벌불에 쬐어 입었다. 그러니까 옷을 건조했다는 거야. 옷을 건조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진때의 숨은 백성 이제 와서 보게 되면 이 진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야. 진나라가 내란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 이제 백성이 이제 거기 내란을 피해서 숨어 다니다가 무릉도원을 발견을 했대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얘가 이제 무릉도원을 발견한 그 백성이 무릉도원을 발견한 백성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도원이 여기보다 낫단 말을 못할 것이다.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비록 밖에서 맹수 소리 들리고 막 바람 소리 막 불어가지고 잠을 잘 못 자긴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야. 너무 아름다워서 무릉도원을 발견했던 그 백성이 와서 본다 그래도 여기가 그 무릉도원이 여기보다 아름답다라는 거는 말을 못할 것 같아. 그만큼 여기가 되게 아름다워. 이곳이 매우 아름답다. 그 소리 하는 거야. 천변에 가려진, 천변이라는 거는 하늘의 가장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변에 가려진 왜 대관령이 있고 있다라는 거야. 대관령의 그 산세를 보는 거죠. 그게 마치 하늘하고 이어져 있는 거야. 그게 이제 하늘의 끝자락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만큼 높은 산세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위태하고 높은 고개가 촉도난이 이렇구나 이렇던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보면 촉도난이라는 건 총나라로 가는 험한 길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 맥락을 보면 길이 매우 험하다. 길이 매우 험하다. 그래서 중국의 총나라를 가는 길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 길이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늘의 돋은별을 저기면 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리고 별빛이 막 쏟아지는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야. 저기라는 건 웬만하면 이런 뜻이에요. 웬만하면 만질 수 있을 것 같이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별이 너무 잘 보여서 되게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여기가 어디야? 강원도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산의 안쪽은 그 아름다운 산세가 보여지고 산의 바로 너머는 뭐가 있어? 동해바다가 펼쳐져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망망대양이 그 앞에 둘러져 있는 거야. 동해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해바다를 얘기해. 얼마나 아름답겠어. 대지 산악을 이라에 흔드는 것 같다. 한밤중에 막 흔드는 것 같대. 내가 이제 산에 있는데 파도가 치잖아요. 밤에 파도 보면 진짜 세게 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있는 이 산을 막 흔드는 것 같다. 밑이 없는 큰 구렁텅이. 그러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구렁텅이에 한없이 쌓인 물, 뭐가? 동해 바닷물을 얘기하는 거야. 만고에 오랜 세월 한결같이 영축이 있었던가. 영축은 뭐래? 가득 차는 거, 줄어드는 거. 바닷물이 어때요? 줄어들기래, 가득 채우기래? 아니죠.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그만큼 채워져 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깊은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다는 고전 수필이에요. 수필인데 내용을 읽어봤겠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게 침류대기잖아요. 자, 우선은 이 대라는 게 침류대기. 대기 하면 우선은 이 대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누각을 얘기합니다. 건축물이에요. 침류대라는 건축물에 대한 기록이다.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전 수필에서 이렇게 기로 끝나잖아요. 기로 끝나는 경우는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 많아요.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건축물을 지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잘 짓는 사람한테 의뢰를 하는 거지. 내가 이거 지었는데 여기에 좀 좋은 글 좀 써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하면 그거에 대한 글을 써주는 거야. 내지는 내가 내 건축물을 지어. 집에다 정자 하나를 짓고 내가 글을 잘 쓰는 데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졌냐. 어떤 의도로 이걸 지었다. 이거의 모양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내 건축물에 대해서 쓰는 것보다는 내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지은 건축물에 대해 써주는 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냐면 건축물 자체의 아름다운 얘기도 있는데 그 건축물을 지은 주인 있죠. 주인의 성격, 성품에 대한 예찬이 좀 많아요. 훌륭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좋은 건축물을 지었다.
이런 내용이 많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침류대라는 누각에 대한 어떤 그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혹은 기라고 끝나는 거는 여행에 관한 글도 이제 기라고 끝나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라고 끝나는 게 좀 건축물에 관한 게 많다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읽어보면 이제 유희경이란 사람이야. 유희경이란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어? 우선은 여기 보면 무릉도원이 여기서 멀지 않구나. 여기 너무 아름답다. 너무 무릉도원 얘기를 합니다. 야, 너무 완벽한 공간이다. 너무 아름다운 공간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희경이 이걸 웃으면서 이물의 상류지방에 내가 살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 누각을 지어 놓았어.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누각의 모습이 어떤 표현이 되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물가에 돌을 쌓아서 누대를 지었는데 마치 그게 물 위로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물 위에 돌을 쌓아가지고 돌을 여기다 쌓아서 이제 건축물을 지었는데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물을 베고 있다는 뜻으로 침류대라는 이름을 붙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래서 이 침류대의 이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물을 베고 있다. 그래가지고 침류대의 명칭의 유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그 모습이 어떠냐. 개울이 마치 한 폭의 비단을 펼쳐놓은 듯 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비유적인 표현을 하면서 그 누각과 그 주변의 경치에 대한 뭐를 하고 있다? 예찬을 하고 있다. 경치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다, 동윤아. 자, 그러면서 밑에 당나라 사람 조영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당나라의 훌륭한 시인 조영이 시에서 뭐라고 얘기했대? 무릉도원의 멋을 저작거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무릉도원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시에 펼쳐진 그곳이 바로 여기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거야. 그리고 유신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뭐 옛날에 신선을 만났다. 그대가 바로 유신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영이라든지 유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글귀를 인용을 해서 옛사람의 글을 인용을 해서 이 누각의 아름다움 그리고 누각을 지은 사람의 멋들어짐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지. 전체적인 내용은 요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다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자 10번의 답은 5번이죠. 수여가 고개를 들어주세요. 아이야 술 가득 부어라 해서 무슨 정신적인 고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11번 적절하지 않은 거는 답은 5번인데 둘 다 음성상징어가 보이지 않아요. 두 작품에서. 자, 그리고 12번의 답은 2번인데 지금 보면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벗어난 사람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보기 박스에서 보면 이 사람은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현실의 삶에서 무릉도원을 연상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지? 현실의 삶에서 연상을 했고 그래서 여행지나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만족감을 얻으면서 무릉도원과 유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답이 2번인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이 사나 자 내가 있는 이곳이 곧 무릉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13번의 답은 1번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밤중에 짐승 소리 듣고 칼을 차고 있었대잖아. 무섭다는 거죠. 자 14번 답은 4번인데요. 은밀하게 혼자서 경치를 즐기려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해요? 아니죠. 대상에 대한 뭐 비판을 했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지? 자 내용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우선 조금 쉬었다가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할게 얘들아.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언어 분석 철학자인 카르납이 어떤 언명이 언명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문장, 하나의 단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법에 맞지 않거나 관찰 가능한 경험적인 문장으로 바꾸어서 표현이 안 될 때 그것이 이제 무의미하다. 이런 걸 이제 사이비 언명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뭐 카이사르는 그리고 카이사르는 소수이다. 이건 이제 어법에 안 맞죠. 그리고 하고 끝나버리니까. 왜냐면 문장이라는 거는 완결되는 의미를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지? 그리고 소수이다 했을 때 이거는 참과 거짓을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관찰 사실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카이사르가 소수이다라는 게 정확히 이게 무슨 말인지 관찰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뭐냐면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가 없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이비 언명이다. 그리고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비 언명에 대해서 언급하는 과정에서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이 언어를 통해 형 이상학적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오류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야. 형 이상학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정, 뭐 사랑, 뭐 슬픔 이런 거 있잖아요. 고통 이런 거예요. 형 이하학은 그럼 뭐야? 눈에 보이는 거야. 알았지? 원, 뭐 사각형 뭐 이런 거 있잖아. 책상 이런 거예요. 알았지? 하이데거는 무 자체가 무화한 것이고 존재인 동시에 존재를 넘어서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어려운 말이네. 자, 계속 볼게. 자, 언어를 통해서 무도 관찰 가능한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자 했대.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았지? 자, 그런데 카르납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의 무가 존재인 동시 존재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은유적 의미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이데거의 말이 은유의 개입으로 문자적인 의미가 은유적 의미로 아무 이유 없이 변경된 사이비 언명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소리냐면 사이비 언명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참과 거짓을 관찰할 수 없는 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대상을 마치 보이는 어떤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지. 그런데 보이지 않는 대상 자체가 관찰이 가능하냐? 관찰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는 이게 사이비 언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카르납이다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서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봤어. 그래서 세계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언어를 논리적으로 분석을 했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언어를 문자적 언어, 은유적 언어로 나누고 앞에 전자, 문자적 언어는 과학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에 그리고 후자, 은유적 언어라는 건 문학과 같은 정서적 표현의 영역에 고정해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카르납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 안에서 세계의 진리를 설명하고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관찰이 불가능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좀 부정적 입장인 거지. 그래서 시인들의 은유적인 언어라는 거는 무의미한 거야. 저딴 소리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야. 완전 티 같아요. 자, 오직 문자적 언어만이 세계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여긴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카르납의 언어관이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해요. 카르납의 언어관.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 자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해 줄 아는 게 언어의 목적이고 의미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은 언어를 두 개로 나눴죠. 문자적인 언어. 그리고 또 뭐였지? 은유적인 언어.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지. 그지? 자, 문자적인 언어는 뭘 표현하는 거야?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하는 거야.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해.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세계의 진리에 접근이 가능해. 세계의 진리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은유적 언어는 정서적 표현이에요. 정서적 표현인데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별로 안 좋아하네요. 그지? 자, 요거는 참과 거짓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지? 참과 거짓의 판단이 무의미한 거다. 요 표현으로는.
근데 이 사람이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건 세계의 진리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게 위해서는 참과 거짓으로 나눠야 되거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은유적 언어의 표현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무의미하다,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알았지?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는 로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과 달리 했어. 달리.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겠다. 실용주의자 로띠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언어라는 건 우연성의 산물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고정적인 의미, 초월적 진리가 담겨 있을 수 없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게 진리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뭐 흔히 말해서 천동설이 진리였는데 갑자기 시간이 흐르면서 또 지동설이 진리가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언어의 의미라는 건 이 대상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연하게 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시대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누구다? 로띠다. 그래서 객관적인 문자, 그리고 주관적, 은유적 언어, 이런 걸 구별될 수 없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카르납하고 아주 절대적 차이점이네, 그지? 그리고 이걸 뭘로 구분할 거야? 그런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언어를 구분하는 건 대상의 본질을 지시하는 하나의 특별한 언어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그런데 로띠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언어라는 거는 우연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연히 그렇게 부르는 거지, 그거 자체, 언어 자체가 어떤 절대적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은유적인 언어라는 거는 또 사용하는, 그것이 사용되는 어떤 맥락 안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본질적인 거는 갖지 않는다라는 것도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띠라는 건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언어적 서술들의 옳고 그름은 비교할 수 있어. 하지만 세계의 옳고 그름을 제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그 세계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로띠라는 거지.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 로띠의 언어관. 로띠의 언어관. 로띠의 언어관 정리하면, 그러니까 언어의 의미라는 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연히 결정이 되는 거야. 우연히 결정이 되는 거야, 그지? 알겠어, 수여가? 우연히 결정되는 거다. 그래서 얘는 시대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요.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절대 진리라고 믿는 것도 그 시대가 어떠냐,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유적 언어라는 거, 얘는 지금 카르납은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사입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은유적 언어는 그 말을 쓰고 있는 맥락 안에서의 의미이지, 맥락 안에서만 그렇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맥락 밖에서도 그렇게 쓰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언어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건 아니라는 거지. 언어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제시할 수는 없다. 언어를 통해 우리는 옳고 그름을 제시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절대적인 옳음을 증명할 수는 없는 거야. 이게 로띠의 언어관이다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로띠는 옳다고 여겨지는 어떤 언명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언명이 주어진 상황을 드러내는데 적절하다라는 걸 특정 시대 전통과 공동체가 승인한다라는 의미지, 이거를 초월해서 절대적으로 옳다, 이거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카르납은 그게 아니었죠. 절대적으로 옳은 거를 설명하는 게 언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세계에 관해서 우리가 밝히는 것이 언어와 세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개를 서술하는 언어끼리 비교하는 것이다. 이걸 안다면 문자적 언어가 은유적 언어보다 뭐 더 부합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적 언어도 그 맥락 안에서 쓸 때는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지. 자, 그래서 로띠는 이러한 언어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서술해 나가는 진리가 시대나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재서술되고 변화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철학적인 작업을 엄밀하고 체계적인 학문으로 보다는 문학적이고 시적인 작업으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것은 1 더하기 1은 2이다. 이렇게 철학을 딱 규정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요. 약간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을 해서 왜냐하면 맥락적으로 그냥 접근을 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껴맞추면 이런 의미고 저렇게 껴맞추면 저런 의미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로띠는 개인이 사적 공간에서 자신의 고유한 삶에 대해서 자신만의 언어로 서술해 나가는 이런 시인과도 같은 작업을 통해서 저마다 진리가 우연적이고 상대적으로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너의 진리가 다르고 나의 진리가 다른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재서술해 나가는 개인이 아이러니스트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런 작업은 자기 완성의 길이다.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걸 담보하는 건 아니야. 절대적 진리는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상적이고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대단히 훌륭하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지. 개인적으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냥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 개인적 진리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나와서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강요할 수도 없어. 나한테는 훌륭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훌륭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로띠 관점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궁극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했던 과거 수많은 철학자들 역시 아이러니스트라는 거지. 모든 철학자들의 설명 자체가 다 절대 진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찾은 진리 또한 사적 영역에 한정시키고자 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스트들은 사적인 영역에서 갇혀서 공적인 것에 대해 무관심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전체적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너무 사적인 것만 치우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로띠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적 영역에서 아이러니스트의 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공적 영역에서는 자유주의가 돼야 된다. 자유주의자란 뭐냐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제도와 간섭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쳐 나가야 된대. 아, 이거를 고쳐 나가는 방법은 대화와 타협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줄여가는 연대성을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그냥 사적인 부분에 치우치면 또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로 또 소통하는 작업을 통해서 좀 약자가 좀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야. 보편적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사적 영역, 그리고 보편적 기준에 의해 지배되는 공적 영역 이렇게 분리를 시켰다. 그래서 진리 탐구 과정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의 과정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진리 탐구의 과정은 결국은 이건 사적인 영역이겠고 사회적 문제 해결의 과정은 공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 사람은 설명하고자 했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게 로띠의 언어관인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 명확한 구분이 있다라는 거지. 명확한 구분을 했다라는 거야. 로띠는. 자, 어떻게 구분을 했냐? 진리 탐구 과정과 또 사회적인 문제 해결 과정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면 이쪽 진리탐구 과정 이쪽은 뭐냐면 자신의 언어로 자신을 서술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언어로 자기 자신을 서술하는 거야. 자, 그죠? 그래서 얘는 상대적이고 우연적인 거야. 우연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각자가 다 생각하는 개인이 다 다른 거예요. 요거를 통해서 자기가 어디로 완성을 하는 거야? 자기 완성의 길로 가는 거야. 완성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아주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럼 너무 이쪽에만 치우치면 안 되잖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자유주의자가 돼야 돼. 우리는 또 자유주의자가 돼서 이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 대화와 또 타협을 통해서 우리 부정적인 측면을 고쳐 나가는 거야.
고치기. 요거를 통해서 우리 어떤 그 연대성을 실천한다. 연대성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럼 이 과정은 뭐냐면 지극히 공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우선 할 수가 있었고,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 문제 좀 많이 틀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아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꽤 많이 틀렸었는데. 자, 1번의 답은 3번인데요. 4번으로 많이 했어요. 자, 카르납은 언어 자체 의미, 언어 자체가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진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고, 로띠라는 사람은 맥락에 주목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회에 있고 어떤 집단 안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 다른 어떤 언어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4번이 틀린 이유는 로띠는 은유적 언어가 세계의 진리를 더 잘 드러낸다.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은유적 언어가 카르납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로띠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게 진리를 더 잘 드러낸다 그건 아니에요. 알겠지? 자, 2번을 보면 답이 4번인데, 자, 신은 죽었다. 이게 은유적 표현이죠. 그지? 자, 이거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말이 종교의 초월적이고 절대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거짓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입의 언명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사입의 언명으로 보는 사람은 카르납이거든. 근데 카르납은 어떤 뭐 종교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카르납은 어떤 사람이지? 카르납은 이거를 사입의 언명으로 얘기한 게 왜 그래? 관찰이 불가능한 표현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입의 언명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게 무슨 카르납이 초월적이고 절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3번도 꽤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는 형기. 이거 굉장히 은유적 표현이잖아. 문학의 표현. 답이 4번인데요. 그러니까 로띠 입장에서는 한용운에게 개인의 진리로 존재하기 위해서 한용운과 동시세를 살았던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진다 생각을 해봐. 아까 이 문학적인 표현은 은유적인 언어예요. 은유적 언어는 어디에 가까워? 이쪽이에요. 그죠? 상대적인 우연적 이쪽이에요. 이쪽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진 않아요. 다른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거는 공적인 영역. 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화라 그랬잖아. 그지? 서로. 그지? 그래서 요게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지. 다른 사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 알겠지? 그냥 자신만의 진리야. 자신만의 진리 얘기하는 거야. 자, 4번이요. 기억은 아이러니스트, 니은은 자유주의자예요. 답은 2번인데. 그지? 한 개인이 아이러니스트야. 사적 영역에서 서술한 진리를, 이게 맥락이 틀렸어. 이 진리를 자유주의자로서 공적에서 실현해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낸 진리를 왜 여기서 실현합니까? 그게 아니라 요거는 따로야. 요거는 철저히 명확히 구분돼 있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따르고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대화 타협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까지 다 챙기는 거. 연대성을 실천하는 거. 요거는 별개라고요. 요걸 통해서 요걸 실천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5번 가에 대한 로띠 의견의 답은 3번인데, 다른 언어적 서술들과 비교를 통해서 절대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로띠는 절대성이랑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치?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로띠는 옳다고 여겨지는 어떤 언명,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 이런 건데, 요거는 오히려 카르납 쪽이지. 로띠는 상대적인 것이다에 가깝기 때문에.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향연, 우리가 물이 되어, 뭐 요건데, 페이지가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가, 잠깐만요. 여기 앞쪽인가? 요건데요. 요거는 문제를 풀 시간을 좀 주기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요거는 이제 해석만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문제를 푸는 걸로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박두진의 향연이라는 작품인데, 박두진 시의 특징은 이렇게 반복이 많아요. 반복이 굉장히 많아. 이 반복이 주는 느낌은 뭐냐면, 이렇게 약간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술적인 느낌? 주술적.
그러니까 주술을 한다는 건 결국 내가 원하는 게 있단 소리예요. 그지? 소망의 간절함을 표현을 한 거야. 소망의 간절함을 표현을 한 거고, 내가 지향하는 가치, 지향하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박두진 시인은 박두진 시인은 일제강점기에서 광복 이후에 시를 쓰신 분이야. 그럼 딱 나오잖아. 지향하는 세계가 뭐겠어요? 우리 민족의 광복이고, 광복 이후의 시에선 지향하는 게 뭐겠어? 광복됐다고 행복이 바로 온 게 아니거든요. 막 나라가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그 혼란이 잦아들고 우리가 평화로운 세계, 공존의 세계를 표현한 거야. 이게 박두진 시인이 지향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시인의 특징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어떤 그 동물들이 서로 막 되게 사이가 좋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핀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핀내를 잊었대. 육식동물인데 그래서 육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사슴토끼랑 더불어서 쌀이 쏜 칡순을 찾아서 함께 즐거이 뛰는 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 뭐예요? 그러니까 함께 어울려서 화합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지향하는 가치예요. 지향하는 공동체의 삶인 거야. 삶인 거야. 그래서 박두진 시에는 항상 이런 게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내용을 좀 보면 아랫돌이 다박솔 깔린 산 너머 큰 산, 그 너머 산이 안 보여서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안 보여. 산이 안 보이니까 내 마음은 뭐 하고 싶어? 드론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서 그 산 너머를 다 보고 싶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마음속의 생각이야. 내가 이러고 싶어. 그렇게 그 산을 다 보고 싶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면 그 산의 모습 어떠냐? 우뚝 솟아있고 묵중이 엎드리고 장송이 들어서 있고 막 넝굴이 얽혀져 있고 억새풀이 우거져 있는데 그 안에서 너구리, 여우, 사슴, 산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얘네들이 모두 다 함께 살고 있대요. 그래서 산의 모습하고 그 산에 사는 구성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무슨 법이야 이런 거? 열거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 이런 게 의미하는 건 뭐야? 우리 국토,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산들 이렇게 영탄법도 쓰고 있네. 영탄법. 누거 만년이란 건 오랜 세월이 지났어. 오랜 세월 동안 너희들 침묵이 흠뻑 지리함즉하다라는 거. 지리하다라는 거 지루하다. 안 좋은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침묵이 지리하다는 건 결국 이 침묵은 부정적인 대상을 의미하는 거야. 그지? 우리 너무 침묵하고 있었어. 이거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딱 봐도 나오잖아. 왜 침묵해? 일제강점기여서 다 숨죽여 있었다 그 소리지. 근데 산이여 하고 또 영탄법 쓰고 있죠. 그리고 부르고 있으니까 무슨 법이야? 돈호법이죠. 그리고 산이 너희라는 표현은 인칭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인법이네. 그러니까 수사법은 다 이게 보면서 계속 체크하고 가야 돼.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엎드린 마루에 확확 치밀어 오를 화염을 내가 기다려도 좋으랴 했을 때 화염이란 건 불꽃인데 불꽃은 일반적으로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이거든요. 시에서. 그런데 이걸 기다린대잖아. 그럼 이건 좋은 거예요. 자 봐봐. 침묵은 안 좋아. 근데 이건 좋아. 뭔지 알겠죠?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을 바라는 거야. 꿈꾸는 거야.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알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제강점이 이제 끝났지만은 우리가 좀 활기차게 서로가 한 공동체로서 활기차게 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상황을 바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알았지? 자, 그 다음 시를 보면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이랬어. 뭐뭐 한다면 이란 건 뭐야? 가정이죠. 근데 이제 물이 된대. 물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감은 어느 집에서 좋아하지 않으랴 했어. 그럼 물을 좋아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물은 좋은 거예요. 그죠? 물은 좋은 거야. 않겠니? 했잖아. 서리법이죠. 서리법은 평서형을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되게 좋아한다 이 소리예요. 물은 되게 좋은 거네. 자, 물은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하고 얘기했어. 우르르 우르르 뭐예요? 소리를 흉내낸 음성상징어야. 음성상징어 쓰고 있구나. 그지? 자,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에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서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신대.
그럼 이거는 뭐냐면 물이라는 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 약간의 생명의 이미지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지. 생명의 이미지. 그지? 그래서 죽은 생명도 살리는 어떤 생명의 이미지.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부끄러운 바다의 의미는 순수함이에요. 순수함에 닿는다. 그래서 물이라는 거는 닿는다, 만난다, 화합한다.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은 좋은 거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그러나 했어. 그러나가 나오면 뭐야? 안 좋은 얘기 이제 하는 거야.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이 불이 무슨 의미냐? 알 수 있죠. 그러나 때문에 알 수 있어. 물은 좋은 거였는데 그러나 불이래. 그러면 불은 안 좋은 거야. 안 좋아. 자,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 물은 아까 생명의 이미지였는데 뼈가 수치됐대. 죽음의 의미네. 세상에 불타는 것을 쓰다듬고 있다라는 건 뭐야? 아, 나도 다 불탔는데 너도 불타고 있구나. 안 됐구나. 서로 뭐 하는 거야? 동병상련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불로 만나면 우리는 다 파멸을 하고 다 죽음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지. 자, 그러니까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후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그래서 그대여 하고 뭐하고 있어? 부르고 있죠. 청자를 설정하고 있어요. 청자 설정하고 있고요. 저 불 지난 후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나쁜 것이 지나간 뒤에 좋은 걸로 만나자. 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땅에 뭔가 죽음이라든지 파괴 이러한 것들이 좀 지나간 후에 생명 화합의 정신으로 우리 함께 해보자. 화합해보자. 이런 얘기겠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래?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 했어요. 이걸로 말하면서 깨끗한 하늘로 와래. 그럼 봐봐. 깨끗한 하늘로 오는 건 좋은 건데 어떻게 오래?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오래. 그럼 이건 좋은 소리네. 좋은 소리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푸시시 푸시시 또 음성상징어 쓰고 있죠. 음성상징어. 불 꺼지는 소리. 불은 안 좋은 거니까 이게 꺼지는 거니까 좋은 거네. 이렇게 보면 돼요. 넓고 깨끗한 하늘이 뭐겠어요? 불이 끝나고 물이 있는 세상. 순수와 화합을 지향하는 세상. 지향하는 세상이야. 내가 지향하는 세상.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현대 수필입니다. 눈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수필인데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정리만 할게요. 여기서 눈은 어떤 대상이냐면 얘는 따뜻하고요. 눈은 따뜻하대.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 그지? 가슴 속까지 따뜻하게 한대요. 자, 눈은 따뜻하고 그리고 눈이 오는데 조용하대. 조용하대. 고요하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또 눈이 오면은 또 내가 고독하대요. 고독한 거는 좀 안 좋은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는 삭막하다라든지 뭐 허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고독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삶을 인식하는 거야. 그지? 발견하는 거야. 눈이 이제 소복소복 내리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나를 성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있어? 명상을 할 수 있어요. 명상적인 기능, 사색의 기능을 하게 해준다. 이게 눈의 기능이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다예요. 알겠지? 그래서 읽어보면서 내용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2교시는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1교시 이어서 진행할게.